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네, 어제는 저녁에 퇴근길에 비가 많이 나왔는데요. 별일 없으신지요? 요즘은 비가 계절에 상관없이 막 내리는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도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보니까는 이제 24도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조금 추운 동네는 20도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가을은 확실히 오긴 했다. 그리고 어제 낮에 걸어보니까는 그 땀이 나진 않더라. 이제 가을이 정말 온 것 같다. 그리고 그 들녘의 곡식들은 다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남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남도 평야 쪽에 갔다 오니까 이 알곡이 꽉 차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자빠진 벼들이 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다. 즉 가을이다. 어제까지 여름이었는데 추수라고? 이 우리의 기본적 관념들이 계속 깨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보통 가을은 조금 뭐랄까 더위가 한풀 가시고 나서 한동안 있다가 추수가 되는데 더워 이러다가 돌아보니까 추수야. 네. 세상 변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화도 매우 빠르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은 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쪽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컸고, 나머지는 오늘 이제 FOMC 결과 나오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여기서 갑자기 유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거 조금 이따 유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가장 큰 뉴스는 스티븐 미런 보고서로 우리한테 알려졌던 스티븐 마이런이 드디어 FOMC에 진입했습니다. FOMC 이사가 되었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쿠글러 이사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일종의 경제 책사죠.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경제 책사인데요. 이분은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증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티븐 마이런이 FOMC 들어가게 되면 이번 첫 번째 회의 때부터 되지는 않아도 분명히 50bp 주장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백악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뭘 멈추지 않아요? 자기네 원하는 대로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스티븐 마이런의 입성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악관은 FOMC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라는 걸 확연하게 보여준 것이고요. 그레고리 맨큐, 언제적 맨큐야?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중 하나로서 백악관이 통화정책을 통째로 가져오려는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연방은행 총재 출신인 에릭 로젠그린은 행정부 직위를 사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쁜 신호고 독립적으로 보이려는 의도와 상반되는 것이라 매우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이분이 백악관에서 그 경제 위원으로 있는 거였잖아요. 예, 뭐 경제자문위원회가 하여튼 뭐 거기 위원장인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 직책을 유지하면서 FOMC 이사가 됐습니다. 단 두 가지를 겸업을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했냐? 무급 휴직을 내고 나왔어요. 무급 휴직을. 난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지금 일단 FOMC 잠깐 가 있을게. 잠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일을 보니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달러화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시장은요.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한번 외환 동향 보도록 하죠. 외환이 전일자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달러가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금리를 내리겠구나. 금리 내리면 달러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원화는 낙폭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엔화도 보시면 146엔대로 갔고요. 위안화는 이제 7.1이 깨지려고 하는 수준까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원화는 뭐 80원, 90원대에서부터 내려보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안 내려와서 유로로는 1635원, 엔으로는 941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원화는 엔화에 붙어서 일본 엔화에 붙어서 계속 갈 거다. 전략적으로는 좋은 판단 아니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동차 관세도 빨리 결정이 나야 될 텐데요. 덕분에 지금 현대차가 뚝 떨어졌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해 봐야 될 건 뭐죠? 아, 이제 현대차가 되게 어렵구나. 이럴 수도 있지. 뭐 그것도 하나의 계산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또 하나. 배당률은 어떻게 바뀌지? 라는 계산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몇 가지 이제 저기가 나왔어요. 근데 FOMC가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온 그 지표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크지 않았는데요. 바로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8월치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는 5.0%, 지난달에 4.09%보다 더 높게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이 정도라는 것은 매우 미국 경제가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에 0.4였는데 0.7%로 올라왔습니다. 즉 여전히 괜찮네, 물건 잘 팔리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금리가 살짝 튀긴 했습니다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지금은 이 소매 판매와 경기에 대한 흐름보다는 미국 FOMC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건지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입찰이 있었는데요. 2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요. 4.87% 지난번에 결정되었던 미국의 채권 20년물 입찰이 4.61%로 20bp도 넘게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 입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 말인즉슨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저희 증시학도 TV에서도 10년물 기준으로 4.63 부근부터는 콜을 했죠. 아, 매수해도 아닙니다. 4.36. 네, 거꾸로. 맞나? 헷갈리네. 아, 네. 하여튼 4.36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국채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달러를 보유하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티븐 마이런의 입성은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20년물 국채는 130억 달러 규모가 이루어졌는데요. 앞서 보시다시피 26bp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응찰률도 올라갔습니다. 2.54배에서 2.74배로. 이 왜 이럴까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응찰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금리 동향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뭐 이렇게 금리가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아주 큰 폭은 아니고 이미 FOMC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FOMC에서 뭐가 중요할까? 0.25% 내리면 와 막 이럴까?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0.25% 내리는 건 확정이에요. 확정. 지금 분위기가. 안 내리면 쇼크지. 근데 안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내리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금리를 내렸는데 코멘트가 뭐가 달리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12표인가? 12표. 맨날 헷갈려. 12표인가 되는데 12표에서 갑자기 금리 동결 주장이 한 4표, 3표, 2표 이렇게 나왔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2표까지는 어떻게 먹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3표 정도 이상으로 금리 동결 의견이 있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골치 아프죠. 이러면은 시장이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금리 인하까지도 기정사실, 그리고 12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중노는 12월까지 75bp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에 인하가 되더라도 동결 반대 의견이 몇 개 나왔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 두 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2개 이상, 2개 초과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 관련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그 테이블을 한번 보고 원달러 테이블 보시면 유가가 이제 65달러까지 올라왔네. 거의 쭉쭉 오르네. 뭐지?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중요 정유 시설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서 공급이 약 한 30만 배럴 정도 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러시아 정유소 10곳 정도를 지금 타격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65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생각됐던 한 가지. 유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더 오르지? 했는데 세계은행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2차 관세와 추가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아시아 구매자들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 반면 러시아 생산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은행에서. 자, 최근에 우리 그 쯔닝님과 함께 했던 것에서 가스관 이야기했습니다. 가스관 노르드스트롬이 깨지고 나서 1차, 2차 폭파됐죠. 하나가 폭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관은 없어졌죠. 그게 약 500억인가 600억 입방미터? 이 정도의 양이었는데 기존에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가스관이 350억 입방 뭐 이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550억인가를 하나 더 줘요. 2차로. 물론 이제 몇 년 걸립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국 한 국가가 수요하는 러시아 가스의 양이 유럽 대륙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유럽 대륙이 수요하던 가스량보다 더 초과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 지금 아랑곳하지 않은 몇몇 국가가 있죠. 어디? 중국, 러시아, 인도, 소위 말하는 브릭스, 브라질도 약간 끼어요. 이런 나라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좀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에너지 공급원이 있고 예전 이쪽에서 뭐 제3세계 하여튼 공산주의 동맹할 때하고 차원이 다른 게 제조 생산 능력이 게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충족이 되어지고 그 생산과 수요가 다 모두 밸런스가 맞아지는 상황이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제조 역량도 충분한 상황. 이 상황이면은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버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중국만 봐서 유가가 오를 수 없지. 지금 경기가 회복이 안 될 테니까. 무역 협상도 저렇게 걸려 있으니 자존심 세우면 경기는 안 좋아지지. 그래서 얘네가 수요가 일어나서 유가가 오르는 일은 실제로는 없을 거야.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지라고 얘기했는데 만에 하나 러시아에서 생산이 만약에 좀 준다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누가 엿을 먹느냐? 그럼 미국이 엿을 먹을 수도 있구나. 야, 이게 세계 지정학이 이게 되게 웃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엿을 먹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중에 하나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는 중국 생각하고 중국이 뭐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앞으로 몇 년을 더 있어야 될 거고 지네들은 지금 그래서 첨단 기술이나 열심히 하는 거고 뭐 그런 수요가 개인 서민들의 수요는 절대 늘지 않고 내가 가서 보니까 절대 그런 것도 없고 당연히 아니지 라고 생각했으나 공급 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수도 있는 거네.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 어쨌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유가가 위로 많이 치솟으면 미국은 의외의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난 뉴스 하나는요. 어제 이미 오후에 뉴스가 나왔던 건데요. 네이버 웹툰이 운영하는 앱툰 엔터테인먼트 미국에 상장했죠. 이거 한국에 상장했으면 이렇게 안 해놨을 텐데 어제 39% 폭등을 했습니다. 왜요? 디즈니가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그 다음에 디즈니가 웹툰 엔터의 지분 2%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39% 폭등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로 AI 할 건데, 그죠? 뭐로 AI 할 거? AI는 뭔가요? 근원적 성향을 한번 고찰해 볼까요? AI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르르 가지 말고 AI의 본질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AI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카피 앤 패스트죠. 그죠? 카피 앤 패스트 믹스야. 앤 믹스. 이게 AI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카피, 패스트, 믹스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원재료가 필요하죠.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GPU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 인류가 디지털에서 양산해낸 모든 데이터는 몇 년 안 가서 다 읽어내는데 끝내겠구나.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지?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오리지널리티. 네. 뭐랄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 생산자지. 근원 생산자 그리고 창의적 생산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AI 시대가 오면 뭐 할 건데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 AI가 그렇게 팡팡팡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AI 플랫폼 이유가 되면 컨텐츠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온 재미난 뉴스 중에 리사, 그 다음에 누구야? 한 분 또 제니, 여기서 코첼라 나가는데 1인당 얼마 받는다 그러더라? 100억 원 정도 받는데요. 출연료로. 엄청나죠? 자, 근데 만약에 이분들을 AI로 합성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그 캐릭터를 어디서 따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생성시켰어. 그럼 뭐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이제 바야흐로 시대는 선호의 시대가 되었다. 라고 증시각도 TV는 외치고 싶습니다. 파이버, 선호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단위당 물자의 가격은 중국의 등장과 함께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즉 생산품이 귀중한 시대는 갔다. 배추화라고 표현하지. 중국이 진입하면 배추화된다. 모든 물건이 배추화되는 시대가 지금 전 세계에 배추화가 됐고 배추밭이야. 그냥 전부가 배추밭인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썸띵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썸띵은 무엇이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 의미 있어라고 지정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대신에 이게 큰 의미가 되려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어 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죠. 그것을 일컬어 선호라고 부를 수 있고요. 선호되는 것들이 튀는 겁니다. 자, 웹툰, 네이버 웹툰이 그런 측면에서 오리지널리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함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AI 시대 이후엔 컨텐츠의 시대가 온다 라는 거죠. 네,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영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증시각도 영어 hello, welcome. 영어 좀 해야 되겠는데 미치겠네. 이 늦은 나이에 영어를 해야 되나? 네,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박진영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30개씩 외운다던데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드십시오. AI 시대가 되어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오리지널리티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